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이란 이야기 말고 지구본 연구소답게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고 계시는 오늘은 우크라이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우크라이나는 그동안에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만큼의 느린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전문 기관에서는 거의 매일 얼마만큼 전진했고 얼마만큼 후퇴했고 지금 누가 어디를 점령했고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거의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만 화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변한 게 없죠. 예. 사실 이제 전쟁을 한 4년쯤 하다 보니까 이제는 패턴이 잡혀 있어요.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봄에 이맘때 공세를 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3월 달부터 공세를 취하는 거죠. 왜 하필이면 이때냐? 일단은 이제 날씨가 괜찮아지니까 본격적으로 공세를 펼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풀들이 자라죠. 풀들이 자라면 상대적으로 드론이나 이런 애들한테 노출될 확률도 좀 줄어듭니다. 은닉하기가 좀 좋은 거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 러시아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승절 행사와 관련돼서 뭔가 성과를 내서 자랑하기 좋은 이제 그러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길게 늘어져 있는 1200km 전선 여기저기에서 러시아군이 총병력 약 70만 명을 동원을 해서 계속적으로 공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의 공세, 우크라이나군이 방어, 이거는 뭐 몇 년째 크게 변하지 않는, 물론 우크라이나군이 중간중간에 이제 반격을 하긴 합니다만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반격이라기보다는 전술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제 반격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 농담처럼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만, 러시아군은 보통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 같은 경우에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도대체 뭐가 변한 거지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매우 느리게 러시아군이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로 가면 러시아군이 전체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하려면 아마 22세기쯤 돼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뭐 우크라이나군이 맞서고는 있습니다만 러시아군이 계속 우위를 점하고 지금 병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돈바스의 한 90% 정도를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쪽에 있는 자포리자, 헤르손 같은 경우에는 한 7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최근에 공방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돈바스 지역에 위치되어 있는 우크라이나가 구축한 이 요새 벨트라고 하는 요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예전에 2014년 이후에 이 지역에서 뭔가 거점을 확실히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기존 도시들 주변을 이제 확고하게 이제 요새화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만들어 놓은 요새 벨트에 대해서 지난 러시아가 3월 달부터 대규모 공세를 이제 가했습니다만 일단은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지금 판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공격을 했다가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그냥 들어간 건 아니에요. 러시아는 분명히 면적을 확보를 했습니다. 즉 1700제곱킬로미터를 이제 새로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00제곱킬로미터 그러면 엄청 커 보이죠. 서울이 한 600제곱킬로미터니까 서울의 한 3배 정도의 면적을 추가로 점령했다라고 러시아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600제곱킬로미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방이 밀려난 그 구역까지 전부 다 내가 점령한 거냐, 아니면 너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이 중간에 킬존이라고 하는 이제 무인지대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것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좀 차이가 납니다만 어떻든 러시아는 면적으로 따지면 계속적으로 진군을 하면서 일정 부분의 영토를 획득을 합니다만 핵심 부위는 아직까지 확보를 하는데 실패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뭐냐? 우크라이나가 전술을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치의 땅도 내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가다가 러시아군의 여러 가지 기습적인 그리고 변화하는 다양한 전술에 휘말려 가지고 병력도 잃고 땅도 잃고 장비도 잃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전술을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땅을 좀 내주더라도 러시아군한테 최대한 많은 인명 피해를 요구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은 조금씩 물러나는데 그 똑같은 땅을 점령할 때 러시아가 치러야 될 인명 피해를 훨씬 늘리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역대급 피해를 기록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월 18일, 19일 양일간에 걸쳐 가지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는데 우크라이나 쪽 입장에서 보면은 약 5천 명 이상, 그러니까 이틀 사이에 5천 명 이상의 러시아군을 이제 사상시키는데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천 명이 다 전사는 아니에요. 부상, 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점은 이제 3월 달 같은 경우 3월 통계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군이 전체에 입은 피해가 우크라이나군 집계로 보면은 35,351명입니다. 그러니까 35,000명을 한 달 동안에 전사 또는 이제 사상, 부상을 입힌 거죠. 그러면은 하루에 몇 명입니까? 하루에 거의 1,000명씩 뭔가를 이제 부상을 입힌 거죠. 중요한 점은 러시아군이 이제 이런 사상자들이 대량의 사상자가 발생하는데 96%가 드론에 의한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는 경우에는 제일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은 주로 이제 포탄, 포병에 의한 것이죠. 그런데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은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드론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2월, 3월 사이에 걸쳐 가지고 인명 피해 규모가 한 29% 정도 증가했다. 뭐 정확하게 비율 같은 경우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입장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떻든 2월에 비해서 3월 달에 러시아군의 인명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당연히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해에 맞서기 위해서 대규모의 예비 병력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을 하면 부대 단위로 교체를 하던 아니면 그 별도의 개별적으로 병사를 투입을 하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보충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러시아군이 이 돈바스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예비 병력은 이제 한 5만에서 7만 정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지역에는 예비 병력이 별로 없고 돈바스 지역에 바글바글 지금 모여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만 지금 최근에 러시아군의 인명 피해 속도 그다음에 규모를 봤을 때 이것으로 과연 메꿀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러 가지 전문적인 연구기관들의 집계를 보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120명의 병력 보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선에서 사상자들을 이제 뒤로 빼고 거기에 맞는 병력들을 집어넣고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 장기간 전투에 이제 지친 사람들을 빼내는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자건 어떻든 간에 병력 보충이 하루에 1,100명 정도 수준의 병력이 필요합니다만 문제는 이제 사망 속도가 더 빠르고 그다음에 징집이 이제 생각만큼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25년 하반기부터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병력 부족 현상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되는 병력이 더 많은 거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규모 인명 피해들이 계속 발생하는 데 비해서 우크라이나군의 어떤 그런 핵심 거점은 타격을 하지 못하고 러시아군의 인명 피해는 증가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필요한 병력은 1,100명씩 보충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보충할 수 있는 병력은 한 900명에서 940명 정도. 그러면 하루에 한 100명 정도씩이 지금 계속 100명에서 200명 정도가 계속 부족한 그런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군이 지난 2월 달부터 여러 가지로 지금 혼선을 좀 빚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스타링크를 통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차단이 된 이제 그러한 상태죠. 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스타링크가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화면에 보이시는 그 안테나만 설치하면 우주에 떠 있는 만 대의 스타링크의 위성들을 통해 가지고 뭐 음성 통신은 물론이고 문자 그다음에 심지어 동영상까지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군이나 러시아군 모두 스타링크를 많이 사용을 해왔죠. 문제는 이제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스타링크를 정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우크라이나가 일론 머스크한테 여러 차례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말이 되느냐? 당신네 장비들을, 당신네 리소스를 러시아가 멋대로 쓰는데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둘 거냐? 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스페이스X 측이 장비, 즉 인증번호를 다시 설정을 하면서 확인 작업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식간에 러시아군이 사용하고 있던 대다수의 스타링크가 이제 불법 장비로 간주돼 가지고 차단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농담 아니 진짜로 진담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부대가 훈련을 하는데 무전기가 아니고 카톡으로 지금 하고 있다. 전쟁 났을 때 카톡으로 전쟁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만 실제로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카톡이 아니고 텔레그램으로 사실 전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텔레그램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휘하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전송하는 작업들을 했는데 이게 다 스타링크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즉 전선까지 러시아군 자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통신망을 구축하기보다는 스타링크를 이용하는 게 그동안 편했는데 이것이 막히면서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각계격파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군이 진격한 새로 확보한 영토보다도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에 따라서 오히려 손실한 영토가 더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자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쪽의 전투는 2026년에 들어가지고 양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즉 땅 따먹기보다는 사람의 피를 누가 더 많이 흘리도록 강요하느냐 쪽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여러 가지 전술을 바꾸고 러시아군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쪽의 전술을 변화시킨 대표적인 장본인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군 사령관인 이제 브로브디라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터프해 보이는 이분입니다. 이 브로브디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크라이나에서 넘치는 이제 곡물을 유럽에 갖다 파는 곡물 중개인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한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었던 뭐 돈 잘 버는 그런 곡물 중개인이었는데 지금은 드론 부대 사령관으로 지금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알 수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곡물 중개인이 어쩌다가 이제 드론 사령관이 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 양반이 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처음으로 드론을 본격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든 상황들이 이어졌을 때 2022년 그렇죠. 2022년 2월 달에 전쟁이 벌어지고 2022년 여름철에 6월, 7월 이 당시에 이제 전선에서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상황이 이어졌을 때 이 브로브디 같은 이 양반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애들한테 줬던 드론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드론을 띄웠는데 당연히 상대방의 여러 가지 배치라든지 상황들을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으로 찍은 영상 그리고 드론으로 확인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디스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게임할 때 쓰는 디스코드 그겁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가 알고 있던 포병 쪽에다가 전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포병은 그걸 보고 그냥 좌표만 따서 바로 포격을 퍼부으면서 큰 성과를 거두게 됐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드론에 기반한 킬체인, 그러니까 드론이 정보를 탐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포병이라든지 다양한 수단들이 동원이 돼서 상대방을 이제 제압하는 이러한 킬체인을 처음으로 엉겁결에 이제 구축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22년 이 당시부터 이제 드론이 이제 상대방에 대한 그러니까 각 소부대별로 상대방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을 하고 포격을 유도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문제는 이제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포병 규모가 원체 방대하고 포탄 양이 많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이제 계속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붙이는 상태죠. 당시에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에는 포병 전력이 부족하고 포탄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포격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방법이 없었어요.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도 공격할 수단이 별로 없었던 거죠. 이 당시에 이제 브로브디가 생각했던 것은 다른 드론을 동원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던 친구 중에서 FPV 그러니까 1인칭 이제 고속 드론을 경주에 나갔던 친구가 이제 부하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장난감 같은 이러한 드론을 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것저것 무게를 달아보니까 수류탄 정도는 충분히 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거나 비슷한 무게를 달아보고 목표물을 가상으로 이것저것 만들어 본 다음에 한번 타격하는 연습을 해봤는데 이게 되더라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폭약을 장착을 해가지고 돌입하는 자폭 드론들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북한군 상황에서 본 것처럼 끝까지 쫓아가서 이제 타격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마크 19 이제 수류탄, 세월 수류탄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RPG, 뭐 탄두라든지 자관 탑재해서 터뜨릴 수 있는 무엇이든가는 자관 다 덕트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러한 수단으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응급 상황에서 엉겁결에 아무 대책 없이 마구잡이로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게 요용성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쓰게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 우크라이나는 이제 보병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드론 라인 같은 거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올 수 있도록 하는 영토를 제한해 놓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군의 어떤 중장비들, 뭐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동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들어 놓고 한쪽으로 이제 병력이나 장비들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좁은 깔때기 같은 곳으로 오는 것을 드론이 지켜보고 있다가 직접 타격을 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유효한 타격 수단이 있으면 동원하는 그러한 쪽으로 가는 거죠. 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이제 브로브디 사령관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로브디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드론군 사령관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전술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토 방어가 아니고 러시아군의 가장 귀중하고 러시아군이 가장 보충하기 힘든 장비가 뭐냐라고 하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러시아군한테 최대한 많은 병력 손실, 땅은 내줄 수 있어. 하지만 그냥은 못 내줘. 너희들이 정말 얻은 땅만큼 시체를 쌓지 않으면 한 치도 못 내줘. 라는 쪽으로 전술을 이제 바꾸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아주 냉정한 이 계산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에 대해서 한 달에 5만 명의 사상자를 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적절히 내주더라도 러시아군한테 한 달에 5만 명씩을 전사 또는 사상을 해서 이탈시키는 게 목표로 바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전술들이 작년 말서부터 하반기서부터 슬슬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했고요. 2025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군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손실 병력, 그 당시에 이제 손실된 병력이 전사자가 한 8,700명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이제 보충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인명 손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보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충하면은 아무래도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전선에 있는 병사들이 용감하게 전진을 할 수가 없겠죠. 전진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목표의 한 23% 정도만 달성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점점 바뀌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피해 유발, 공포 유발 이런 것을 통해서 전진 속도를 늦추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월 10만회 드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월 10만회. 엄청난 그러한 상황, 그러한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계속적으로 타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드론이 출격을 시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폭, 실제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드론 같은 경우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회색으로 표시된 것은 전통적인 정찰과 관련된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반반 정도, 그리고 상황에 맞춰 가지고 비율들이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병력 가운데 이 드론과 관련된 드론군, 그러니까 아까 브로브디 사령관이 지휘하고 있는 전체 병력은 우크라이나 전체 병력의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2% 병력이 전체 러시아군 사상자의 많을 경우에는 3분의 1, 적어도 6분의 1을 내고 있다라고 지금까지 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대대병력 정도 한 300 몇십 명 정도가 계속적으로 손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포에 질린 병사들 같은 경우가 장교들한테 뇌물을 주고 나 전선에 투입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투입할 병력이 없어지니까 고위 장교들이 이제 초급 장교들을 이제 병사처럼 취급을 해서 다시 공격에 나서도록 합니다만 당연히 다 드론밥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교환 이걸 드론과 비교를 해보면 드론 부대에서 한 명이 사망할 때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400명 정도가 사망하는 이제 그러한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집계에 따르면 러시아군 한 명 사살을 하는데 옛날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서 지금은 US 달러로 환산해 보면 한 870달러 정도면 된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고가의 뭐 이제 포탄이라든지 아니면 항공기 이런 여러 가지를 써야 됐지만 지금은 저렴한 드론을 통해서 몇 번의 시도를 통해서 충분히 상대방 병력을 이제 날리는데 성공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사람이 직접 보고 타격하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AI 기능이 점점 결합이 되면서 자동으로 표적을 식별하고 상대방의 피해를 판별하는 이제 그 정도까지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드론을 쓴다라고 그러면은 전선에서 급조해서 내가 이 안경을 쓰고 막 조종을 하는 이제 아니면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조종하는 이제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이제 맞긴 합니다만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전술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화면 뒤 그 전선 최전선에서 일정한 거리 뒤에 지하에 아니면 안전한 곳에다가 이러한 이제 드론 지휘 센터들이 이제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여기도 여러 개의 지금 드론에서 날아오는 정보들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브로드니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뭐라고 그랬죠? 곡물, 이제 거래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곡물 거래인은 내가 거래할 수 있는 곡물의 양, 그 다음에 언제쯤 도착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나를 수 있는 운송 수단,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파악이 돼야 내가 이제 거래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나는 이제 드론 전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상대방,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장비,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갖다 놓으면 뭐 곡물 거래하는 거나 드론과 상대방, 러시아군의 목숨을 거래하는 거나 뭐 그 차이 없다라고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체계적인 어떠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드론을 활용을 해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늦추는 것뿐만 아니고 최대한의 희생을 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드론이 가서 어떤 상대방을 때리는 것만 우리는 주로 유튜브에서 쇼츠로 종종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크라이나군 전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15가지 정도의 연관 기능이 드론에 의해서 동시에 되는 거죠. 정찰은 물론이고요. 전파 방해, 감시, 그리고 뭐 심지어 지뢰 매설, 이런 것까지 병합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개별 병력이 투입돼서 해야 될 것들을 드론을 통해서 다 하는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군의 이런 전술들은 이제 특히 미군을 비롯한 서방군, 나토군에 뭐 많은 관심을 모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서 자기한테 물어본다라고 이 브로드니 사령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군의 전술을 미군이나 나토군이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답답함도 인터뷰에서 호소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나토군이 와서 물어보는 것은 어느 드론이 제일 좋아요? 어느 드론의 성능이 제일 탁월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자꾸 물어보는데 드론 전쟁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을 해서 서로의 역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중첩시켜 가지고 한쪽이 무너지더라도 상대방이 커버를 해주면서 최적의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핵심인데, 아직까지도 나토군은 이러한 이제 드론 전쟁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개별 장비의 스펙에 지금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것을 조종하는 하나의 드론 조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표적을 획득하고 상대방이 드론을 격파하지 못하도록 전파 방해도 실시하고 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후방 지원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매일매일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전선에서만 습득이 가능한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다시 드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니 세미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야, 이래가지고 정말 전투 치르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전투를 치르기 위해선 제일 필요한 건 뭐죠? 많은 드론입니다. 사실 드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면에 보면 띄우면 정확하게 가서 상대방을 요격하는 것 같습니다만, 러시아군도 여기에 맞서가지고 전파 방해라든지 다양한 방해 수단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드론을 띄워가지고 목표물을 탐지하고 공격 성공까지 아니더라도 공격 행위까지 나서는 것만 하더라도 전체 드론의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추락하거나 이탈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드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지금 드론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의 게임인데, 현재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승기를 잡고 있다라는 것도 요즘에 특이할 만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2년 전쟁이 시작됐을 때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드론을 쓰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구할 수 있는 드론이라는 것은 전부 다 중국제 DJI 드론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곤란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양쪽의 공급을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수입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 모두 다 이제 개인들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삼국을 우회해가지고 드론을 구매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체에서 이제 드론 다 합해봐야 한 5,000대도 안 되는 그런 사이즈였고요. 당연히 99%가 박스채 그대로 수입하는 완제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6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정말 말 그대로 풀빵 찍듯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99%의 드론을 우크라이나 자체적으로 조립, 생산하는 그러한 라인을 갖추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1인칭, 그러니까 이제 고속으로 상대방을 타격하는 이러한 이제 공격용으로 쓰이는 FPV 드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 400만 대 이상을 지금 생산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에는 우크라이나가 뭐 5,000대, 이것도 사실은 거의 수입이었는데 2023년부터
이제 한 30만 대 정도 수준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2024년부터는 지금 400만 대 수준으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2025년에는 더욱더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쓴다 그러면 다 자원봉사자들이 납땜하고 어디 집에서 앉아서 이렇게 만드는 시스템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체계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그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여러 가지로 이제 약점도 많고 좀 안 좋은 단점도 많지만 그래도 어떻든 간에 과거 소비에트 시절에 소련 시절에 러시아의 어떤 첨단 제조업과 관련된 역량을 많이 갖고 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일단 사람, 특히 엔지니어 공학도들이 이제 많았고 사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해가지고 이제 유럽 지역에서 IT 그리고 소프트웨어, 뭐 컴퓨터 이런 쪽에 관련되는 인력들을 그동안에 많이 이제 파견을 해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시 국면이 되면서 지금 드론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엔지니어로서의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거에 이제 하청을 받아가지고 게임을 만들고 있던 비디오, 그러니까 이제 게임 회사의 근무자들이 주로 지금 드론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것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드론뿐만 아니고 상당히 큰 드론까지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라인을 갖추고 이제 건설하는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곳에서 지금 드론이 생산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을 만들고 있는 회사는 공식적으로 한 40개 이상의 이제 다양한 업체들이 이제 활동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가내숭업 패턴에서 이제 자동차처럼 자동화 라인으로 점점 전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잘 만들어지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다량의 드론을 매일매일 쏟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라인별로 보면은 한 10,000대 이상의 이 드론을 생산하는 그러한 것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드론을 어떻게 빨리 많이 만드는지는 이제 알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병목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게 우크라이나의 고민입니다. 그럼 뭐냐? 사실 드론이라는 것은 그냥 플라스틱 쪼가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의외로 다양한 부품들을 소형화시켜가지고 정밀하게 제작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거를 제작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제작할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제조업이 발달했으니까 프레스로 금형을 떠가지고 팍팍팍팍 찍어내는 이러한 방식을 이제 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정된 하나의 형태의 드론보다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계속 바뀌는 그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품과 관련돼서 그때그때 맞춰서 정확하게 제조를 해줄 수 있는 CNC, 수치 제어 밀링 머신이 이제 필요한데 이것이 지금 중국에서 예전에 많이 수입을 했는데 중국이 이제는 CNC도 이제 수출을 제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되지 않냐? 다른 나라에서도 물론 수입할 수 있습니다만 가격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CNC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 여러 가지로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불만인 거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이 드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생산 능력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이제 정말 수백만 대, 좀 있으면 아마 1,000만 대 찍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드론 전쟁으로 우크라이나가 전환되고 있다라는 점은 명백한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러한 수많은 드론들이 그러면은 박스에 넣어져가지고 전선에 배송이 되면 전선에서 그냥 뚜껑 열어가지고 바로 날려보내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점이 또 특징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전선의 상황이 각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어떤 지역은 은폐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이런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이제 타격력이 필요한 그런 경우도 있고 장애물들이 많은 경우도 있고 각 전선마다 이 드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패턴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완제품을 전선으로 보내면 각 부대는 자체 시설에서 일단 드론들을 다시 일정 부분 분해를 한다고 합니다. 만들어 놓고 분해한다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재조립해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것을 이렇게 보강을 해가지고 오늘 전투에 이렇게 투입할 거야. 처음부터 그럼 다 부품만 보내면 되지 않냐? 그러기에는 너무 손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필요한 것을 뜯어가지고 현장에서 즉석에서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투입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 전선에서는 매일매일 쓰는 주파수도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다 매일매일 세팅을 다시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탄약도 오늘 상대방의 목표에 따라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중량도 바뀌고 비행 특성도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우크라이나 지금 그 드론들은 모듈 형태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빼고 다른 거 꽂아 놓으면 자관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공통적인 특성 하에서 상당히 다종다양한 것이 현장에서 즉석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점은 아까 이제 부품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많은 부품들을 전선에서 제작을 합니다. 뭘로? 3D 프린터로.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드론 사령부라고 하는 그 이제 각 전선에서 지휘소들이죠. 이런 지휘소는 단순하게 보고 명령하고 여기 때려 저기 때려뿐만 아니고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그 이면에는 공작할 수 있는 작업장들이 있고 여기에서는 즉석에서 필요한 부품들을 3D 프린터로 제작을 해가지고 맞추는 그러한 일들까지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선에서의 그러한 현장에서 대응 능력, 제작 능력,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연구 개발까지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선에서 이렇게 필요해라는 것들이 후방으로 그냥 단순하게 보내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만들어 보니까 이거 괜찮네. 그러면 그거를 통째로 후방으로 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 라고 그러면 후방에서 그거를 만들어서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다시 전방으로 보내는 이러한 피드백이 지금 제일 잘 작동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더 좋은 드론들을 만들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드론은 상당히 다종다양한 사이즈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좋은 드론이라는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대형 드론도 있어야 되고요. 소형 드론,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뭐 전파 방해를 위한 소형 드론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헬리콥터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정지 비행을 할 수 있는, 하지만 여기에는 조명 장치도 달아서 야간에 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무수히 많은 수요에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드론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거 그냥 써 라고 하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급 체계, 이걸로는 작동이 안 되는 게 드론 전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라는 이 뻔한 질문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 능력, 현장 병력의 운용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석에서 고치고 즉석에서 필요한 것을 생각을 해내고 있는 것을 짜맞춰 가지고 하고 그것을 운용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결국은 그 사람의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보통 대한민국 육군 나오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냥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고쳐서 쓰면 혼납니다. 그래서 장비 뭔가 검열이 있다 그러면 다 떼고 하면서 정말 FM대로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은 드론 전쟁에서는 쓸데없는 일이다 라는 거죠. 현장에서 뜯고 만지고 부수고 다시 재조립하고 자기가 필요하면 코딩도 해놓을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선에서는 즉석에서 뜯어가지고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만드는 작업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이런 뒤에 후방도 아니고 참호에서 즉석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지금 이 우크라이나 아저씨가 지금 담배 꼬나물고 지금 제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유연성을 지금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요구에 맞춰가지고 자유자재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이 필요한 거죠. 심지어 여기다가 뭐 하나 꽂고 싶을 때 꽂을 수 있는 나사 구멍이라도 하나 있으면 훨씬 쉽게 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다 모듈화 형태로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다종다양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은 개별 요소들의 장점들이 하나로 또 모일 수 있도록 적절한 제한을 둬야 되는데 이것이 또 쉽지 않은 그러한 또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부 관찰자들, 나토군 관계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그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과 관련된 생태계는 오픈소스처럼 돌아간다. 리눅스 같이 돌아간다는 거죠. 기본에 어떤 판형이 나오지만 너도 고치고 나도 고치고 하면서 이것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더 좋은 방안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즉석에서 다시 또 현장에 적용해보고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개방된 플랫폼의 형태로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전선에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리눅스에서 보고 있던 이제 분산형 협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현실에서 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크라이나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군에 대해서 피해를 강요하고 더 많은 인명 피해를 유발하면서 러시아한테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드론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은 아까 CNC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부품을 모두 다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드론 하나 생각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일단 모터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영상과 관련돼 있는, 그리고 무선 통신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최대한 자기들이 많이 하고 싶어 하지만 아직까지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뭐 당연히 이야기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DJI, 중국제 DJI 매빅 드론이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면 제일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2, 3년 사이에 지금 많이 만들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아직까지도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모터 부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드론에서 중요한 것은 모터인데, 모터는 작고 에너지 효율이 좋으면 좋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히토류가 필요해요. 그럼 히토류는 누가 가지고 있죠? 중국 친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싫든 좋든 어떻든 중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게 우크라이나의 고민인 거죠.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든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렇습니다. 돈이 되니까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여러 가지 위장 회사들을 만들어 가지고 드론 부품들을 공급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인데, 문제는 뭐죠? 이 회사들이 똑같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대해서 양쪽 모두 다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이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중국에 이제 들어갈 때가 있다고 그래요.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단가도, 그 다음에 제품 사양도 맞추려고 중국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답니다. 거기서 지금 어디냐? 어디쯤 왔다. 그러니까 거기서 꼼짝 말고 15분 있더라. 15분 있다가 연락 주면 그때 움직여라. 그래서 15분 있다가 딱 들어가 보면 방금 누가 왔다 간 것 같아요. 누가 왔다 갔을까요? 러시아 관계자가 왔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똑같은 공장에 가서 서로 다른 부품을 요구를 하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협상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제라도 중국이 자기들 목줄을 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하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절대 러시아 편을 일방적으로 들지는 않을 거다라는 확신, 이런 것들도 몇 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지금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역량이 러시아군을 압도하는 면들이 나타난 지 벌써 몇 달이 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이제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어떤 견제냐? 뭐 다양한 부품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우크라이나에서 이 부품을 직접 제조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소스가 돼야 되는 다양한 뭐 원료 물질들, 화학 물질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핵심 화학 물질이나 원료에 대한 공급이 자꾸 중단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능력을 점점 키우잖아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중국이 과거와는 달리 부품 가격을 인상하고 완제품 가격을 인하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꾸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야, 부품을 다 합하면은 이를테면은 200달러인데 완제품이 140달러야? 그럼 완제품 사는 게 낫지. 라는 판단을 하도록 자꾸 중국이 강요하고 몰아가고 있다라는 또 불만 아닌 불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제 이란에 눈이 팔린 사이에 우크라이나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진격하고 우크라이나가 느리게 후퇴하는 이러한 면은 맞습니다만, 우크라이나가 이제 최대한의 인명을 이제 피해를 유발하는, 그러니까 최대한의 희생을 요구하는 쪽으로 전술을 바꿈으로써 러시아도 여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전쟁이라는 것은 한 사회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해서 상대방의 피해를 강요하고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사이에서 많은 혁신과 발전들이 이루어지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론을 통해서 그런 것을 이뤄냈고요. 실제로 지금도 중동 지역에 많은 드론 전문가들이 가서 이란이 발사하고 있는 샤헤드를 요격하거나 요격할 수 있는 수단들을 지금 급조해서 제작하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시간이 가면 양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이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공진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전쟁의 아이러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란에 눈이 팔려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에서도 하루에 수백 명이 다치고 죽으면서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러시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할 이야기도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전시 경제, 러시아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관련된 이야기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